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에는 세 개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의 월드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중국 또 미국의 뉴스 알아보죠. 이승원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헝가리 총리가 러시아 종전 계획을 전했어요. 러시아가 5월 9일 종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말 그대로 설입니다. 이거는 뭐 확정된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예. 예전부터 이제 5월 9일 러시아가 종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 조금 구체적인 워딩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교황이 지난 3일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인터뷰를 했는데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의 대화를 이제 소개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교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오르반 총리를 만났을 때 러시아가 5월 9일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네. 실제 헝가리 총리는 지난달 21일 바티칸 시국을 찾아서 이 교황을 만났거든요. 네. 그런데 누가 얘기했는지 화자가 중요한데 이 헝가리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연합에서도 이 푸틴과 러시아와 가장 절친한 그런 지도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빙성이 더해지는 분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교황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를 자신이 직접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지금 중재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네. 자, 뭐 설이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빨리 뭔가 좀 돌파구가 마련돼야 될 텐데요. 네. 교황이 푸틴을 만난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뭐 푸틴 쪽에서 거절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저번에 유엔 그 사무총장이 갔을 때도 굉장히 좀 불편한 기색이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측 정보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5월 중순쯤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2개 주를 합병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이런 소식을 접하면 이게 제가 앞서 전해드린 5월 9일 종전 목표라는 그런 뉴스와 충돌하는 건지 아니면 같은 맥락인 건지 참 해석하기가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미국 국무부 소속 마이클 카펜터라는 분이 계세요. 유럽 안보협력기구 대사인데요. 현지 시간 2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미국 그 정보 당국에 따르면 최근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합병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하고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러시아 땅인데 거기 이제 친러 러시아 땅이에요? 우크라이나 땅인데 네, 친러 세력들이 점령을 했고 본인들이 여기 자칭 국가라고 선언을 한 곳이죠.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는 승인을 했고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러시아군들이 점령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실제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고 푸틴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이제 개전 당시의 명분으로 이 2개 지역에서 박해받는 러시아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개전의 명분으로 공개적으로 내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뉴스가 관심이 가는 건 이제 보통 이런 얘기들이 관측으로만 나왔었는데 미국의 책임 있는 국무부 소속의 대사가 공개적으로 밝혔다라는 게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도네스크 인민공화국,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땅 안에 있는 동부 건데 쪽에 있습니다. 별도의 그 자치정부를 구성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공화국이라고 선언을 하고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거기서 계속 이제 분쟁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바스 지역에 있는 공화국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는 이 돈바스 지역에 강한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2014년부터 거기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고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군과 친러 점령을 반군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땅이라고 하기도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역인데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가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크림반도 2014년에 병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도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러시아 측과 왜냐면 이게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는 동부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와서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남부의 헤르손주 같은 경우에서도 비슷한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헤르손주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와 이 북쪽으로 바로 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에서 크림반도 쪽 남쪽으로 쭉 이어지는 그쪽 영역을 계속 러시아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합병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카펜터 대사가 그러면 이 시도에 대해서도 뭐라고 반응이 있었죠? 그 카펜터 대사가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같이 한 얘기인데요. 이 남부 지역에서도 지금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시도를 할 거라면서 이 보고는 매우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공개를 해왔는데 미국에서 말했을 때 틀린 것보다는 맞는 것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가 지금 믿겨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정보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준 거고요. 지금 미국 측에서 우려대로 러시아의 움직임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동부 돈바스뿐만 아니라 이 헤르손주에서도 러시아 화폐 루블화잖아요. 이 루블을 도입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실제 러시아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그 지역에서 유통시킨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루블화를 쓰기 시작했다. 도입하고 있어서 지금 그것을 할지 말지 이 주민들에게 투표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14년에 크림반도 병합할 때 보시면은 절차적으로는 투표를 해서 거기에 해당 주민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크림반도가 러시아 측으로 이제 우리 땅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역시 지금 뭐 화폐 도입이 됐던 뭐 공화국 선언이 됐든 러시아는 투표를 통해서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건 조작된 투표다라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중국 코로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봉쇄 지역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수도죠. 베이징에서 하루 수십 명 규모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면서 이 봉쇄 지역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이징시에 따르면 2일 현재 베이징 신규 감염자 수는 62명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제 그 사실은 초반 때 뭐 1명, 2명 뭐 이런 그 한 자릿수였는데 지금 두 자릿수로 늘어나니까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60명이 넘어가자 베이징시 같은 경우는 주민의 한 90% 이상을 매일 검사하게 해서 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90% 이상이라고 하면은 얼뜻 그 감이 안 잡히잖아요. 몇 명일까? 그렇죠. 그런데 그 숫자가 2,100만 명이 넘습니다. 뭐 워낙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징시에서 12개 구에서 이렇게 전 주민을 대상으로 거의 매일이다시피 검사를 하는데 그 수가 2,000만 명 이상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미 지난달에 했었거든요. 세 차례 이제 PCR 검사를 했었는데 아직도 계속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번 달 그러니까 3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군요. 3일부터 5일까지 매일 PCR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는 뭐 상하이 상황에서도 계속 보셨겠지만 기본 생필품 판매하는 상점이나 슈퍼마켓, 병원 정도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뭐 도서관, 영화관, 식당 이런 데는 완전히 폐쇄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제 구역 내에서. 2천만 명을 매일매일 검사를 한다.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요. 상하이 또 그리고 베이징 이거 참 주요 도시인데 중국 내에 이 상하이 베이징의 봉쇄 때문에 전 세계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애플의 경우 상하이 봉쇄로 10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공급망이나 이런 게 연결됐기 때문에 다들 피해가 심한데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액이 최대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애플의 최고 재무 책임자죠. 루카 마에스트리가 지난달 28일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상하이 등등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2분기만 하더라도 10조 원 이상 이제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 액수는 분기 매출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 애플 노트북
중에 이제 맥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맥북의 경우에는 대만의 퀀타 컴퓨터가 절반 이상을 위탁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하이는 아시겠지만 한 달 넘게 지금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재개를 했지만 현재 공장 직원 한 4만 명 가운데 6천 명 정도밖에 그 업무에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십 곳에서 이제 업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애플에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가 뭐 상하이, 베이징이기 때문에 주로 보도되는 게 상하이, 베이징 중심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거의 2달째 봉쇄된 도시들도 여러 곳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3월부터 창춘, 선전, 시안, 세냥 이런 데서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도시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단 한 건의 사례도 우리는 용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른바 이제 제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창춘의 경우에는 마트에도 아예 갈 수가 없어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주민들과 공동으로 식료품을 구매를 하는데요. 이게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도 오지만 일주일씩 이제 걸리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 아무래도 이제 큰 도시 위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곳은 더 오래된 곳도 여러 곳이 있다라는 보도고요. 하나 좀 전달해드릴 뉴스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봉쇄로 이제 상하이 말씀을 제가 좀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40대 한국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중국 상하이 한 아파트에서 40대 한국 주재원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3일 상하이 교민사회 등에 따르면 이 상하이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민항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제 그 단지 주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안 오신 거죠. 그래서 집에 찾아갔더니 혼자 이제 지내고 계셨나 봐요. 가족 없이. 이제 주재원이었으니까 뭐 가족은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봉쇄된 상황에서 이 A 씨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자택에 이제 홀로 머무른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공안이 이제 출동을 해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사망의 원인은 아직 자세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뭐 추가 보도를 좀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사건이네요.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 순서를 두고 젠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과 기자 사이에 설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약간의 설전이 있었는데요. 지난 2일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인으로 보이는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있었던 한국 특파원이 저는 이제 기사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보이는 네, 뭐 맞겠죠. 거기 특파원이 직접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 60년간 미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사키 대변인이 미국 많은 대통령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국을 방문했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일단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60년 동안 내내 일본을 먼저 방문한 건 아니고,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에 일본에 앞서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팩트가 조금 이 기자 질문이 조금 잘못된 거는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제 사키 대변인이 말을 잘랐기 때문에 해당 기자가 질문을 좀 이어갔는데요. 이거는 중요하다. 이것이 미국의 어떤 동북아 정책이 변화하는 신호인가라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악관 대변인이 질문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냐 또 재반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변인 질문에 이제 당황한 기자가 뭐 북한 문제, 뭐 한국의 쿼드 가입 문제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질문을 이어갔고요. 사키 대변인은 한마디로 과잉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쿼드 관련해서는 쿼드는 쿼드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이거 일본인으로 보이는 기자의 저도 그렇게 질문이었는데 참 사소한 거 가지고 신경전을 벌였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원 평론가였습니다.